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중해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서양 지성 유산의 토대를 마련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의 심오한 세계로 향하는 매혹적인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심장부에서 시민들이 모여 정치, 철학, 그리고 존재의 본질의 본질에 대해 토론하던 공공생활의 중심지, 북적이는 아고라를 거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따스한 아테네의 햇살이 피부에 스며들고 산들바람에 실려오는 올리브 오일과 갓 구운 빵의 향을 느껴보세요. 고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기원전 624년경에 살았던 밀레토스의 탈레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에게해의 바위투성이 해안을 따라 걸으며 파도가 해안을 부딪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물이 모든 생명의 필수적이며 액체에서 증기로 그리고 얼음으로 형태를 바꾸며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탈레스에게 물은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물질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그가 모든 것은 물이다 라는 혁명적인 생각을 선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명제는 세계에 대한 신화적 설명에서 자연주의적 설명으로의 중요한 전환을 의미하며 미래 과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기원전 600년경에 살았던 탈레스의 제자 아낙시만드로스와 함께 계속됩니다. 호기심 많은 제자들이 올리브나무 그늘 아래 밀라판에 낙서하며 생각에 잠긴 한 남자 주위에 모여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당대의 혁신적인 사상가 중 한 명인 아낙시만드로스입니다. 그는 자연계와 그 신비에 매료되었습니다. 물이 우주의 근본적 본질이라고 믿었던 그의 스승 탈레스와 달리 아낙시만드로스는 더욱 추상적이고 혁명적인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의 근간이 되는 무한하고 무한한 원리인 아페이론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물, 공기, 흙, 불의 탄생과 죽음, 출현과 소멸을 볼 수 있지만 그의 관점에서 이러한 각 원소는 시작과 끝이 있으며 유한하고 변화와 파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파괴될 수 없습니다. 물리적 세계를 초월하고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이 개념은 우주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도전합니다. 그는 아페이론이 뜨겁고 차갑고 습하고 건조한 것과 같은 반대되는 것들을 발생시키고 이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관찰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아페이론은 또한 운동과 변화의 원천으로 오래된 세계가 다시 아페이론 속으로 녹아들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탄생시킵니다. 그가 밤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며 천체들조차도 이러한 영원한 탄생, 성장, 쇠퇴, 그리고 재생의 순환의 일부라고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라는 이러한 개념은 정적이고 불변하는 우주라는 관념을 거부하는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아페이론 개념은 또한 우주의 도덕적 차원을 도입합니다. 그는 원소들이 서로에게 가한 잘못을 보상하는 우주적 정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불이 나무를 삼키면 결국 나무는 물의 자리를 내주고 물은 나무를 끕니다. 이러한 힘의 균형은 우주의 조화를 유지하며 아페이론은 이러한 우주적 정의의 궁극적인 심판자 역할합니다. 그의 생각은 단순한 추상적인 사색이 아니라 주변 세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 듣는 이들에게 우주를 새로운 시각, 즉 역동적이고 상호 연결된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의 아페이론 개념은 미래의 철학적 탐구의 토대를 마련하여 존재의 본질과 우주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후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궁정을 떠나면서 우리는 경이로움과 우주의 광대한 신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여행을 계속하며 기원전 580년경에 살았던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 밀레투스의 아낙시메네스를 만납니다. 밀레투스의 번화한 거리를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는 햇살이 밝게 비치고 공기는 허브와 향신료 향으로 가득합니다. 마을 외곽의 조용한 잔디밭 공터에서 몇몇 학생들이 깊은 생각에 잠긴 철학자 주변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바로 아낙시메네스입니다. 우주의 본질에 대한 그의 심오한 통찰력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아낙시메네스는 그 이전의 철학자들처럼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물질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탈레스가 그 물질이 물이라고 믿었고 아낙시만드로스가 추상적인 아페이론을 제시했을 때 아낙시메네스는 고개를 들어 공중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부드러운 잔디밭에 누워 구름이 천천히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바라보며 얼굴에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는 아낙시메네스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혁명적인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풍부하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공기가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낙시메네스의 이론은 우아하면서도 실용적입니다. 그는 공기가 인간과 동물 모두 호흡하기 때문에 생명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공기는 따뜻하거나 차가워지고 습하거나 건조해지는 등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낙시메네스가 열을 느끼기 위해 손에 숨을 불어넣거나 불에 바람을 불어 불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등 간단한 실험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일상적인 관찰을 통해 그는 공기가 응축과 희박화 과정을 통해 다른 모든 원소로 변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낙시메네스가 생생하고 명확한 사례를 들어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공기가 응축되어 바람으로 변하고 더 응축되면 물로 변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물이 계속 응축되면 흙이 되고 더 응축되면 바위가 됩니다. 그가 막대기로 땅에 이러한 변형을 그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그의 생각의 단순함과 논리성을 보여줍니다. 아낙시메네스는 공기가 단순히 물리적 물질의 재료가 아니라 생명의 숨결, 즉 영혼을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공기가 인체를 지탱하듯이 우주도 지탱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철학에 미시세계, 인간과 거시세계, 우주 사이에 상호 연결성을 부여합니다. 그가 제자들 앞에 서서 팔을 뻗어 광활한 하늘과 그 아래의 땅을 감싸 안고 공기를 매개로 만물의 통일성을 전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저녁 반짝이는 별들이 흩뿌려진 하늘 아래 아낙시메네스는 천체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별, 태양, 달이 희박한 공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공기가 타오르면서 지구에 빛과 열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하늘이 지구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의 지속적인 변화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주를 고정되고 불변하는 영역으로 보는 전통적인 관점에 도전하며 오히려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체계로 상상합니다. 아낙시메네스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영감을 줍니다. 공기를 근본적인 물질로 보는 그의 개념은 자연의 복잡성에 통일성과 단순성을 부여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주변 세계를 관찰하고 숨쉬는 공기를 느끼고 모든 형태의 물질 사이에 심오한 연관성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아낙시메네스의 컬렉션을 떠날 때 우리는 흔히 당연하게 여기는 공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공기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물질이 아니라 우주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생명력임을 깨닫습니다. 아낙시메네스의 유산은 자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 속에 살아 숨쉬며 주의 깊은 관찰과 깊은 성찰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심오한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 여행은 이제 기원전 570년경 사모스 섬으로 이어집니다. 그곳에서 신비와 전설에 쌓인 피타고라스를 만납니다.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해안을 어루만지는 고요한 해안 마을에 도착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을에는 지식을 찾아 이집트와 바빌론을 여행했던 현자가 철학, 수학, 신비주의를 독특하게 조화시켜 가르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바로 이 현자가 피타고라스이며 그의 사상은 수세기 동안 공명할 것입니다. 피타고라스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피타고라스 학파로 알려진 긴밀한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소박한 예복을 입은 헌신적인 추종자들이 소박하지만 한적한 성소에 모여 명상적인 성가의 부드러운 울림을 듣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순수함, 자기 수양, 그리고 지식 추구를 강조하는 삶의 방식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 살았는데 채식, 공동생활, 그리고 우주의 조화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그예입니다. 피타고라스 철학의 핵심은 숫자가 만물의 근본적인 본질이라는 믿음입니다.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손에 든 피타고라스가 숫자와 그 관계가 우주 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방식을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학생들에게 자연, 음악, 그리고 천상에서 발견되는 조화로운 비유를 설명하는 수적 관계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가 음계의 음정이 단순한 수적 관계에 어떻게 대응하며 세상에 숨겨진 질서를 드러내는지 그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워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피타고라스와 그의 제자들은 또한 숫자의 신비로운 속성에 대해서도 탐구했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1은 만물의 통일과 시작을 상징하는 반면 숫자 2는 이중성과 균형을 상징합니다. 숫자 3은 완벽한 것으로 여겨지며 조화와 반대되는 것들의 통합을 상징합니다. 피타고라스의 테트락티스를 떠올려 보세요. 이 삼각형 재단에서 제자들은 숫자 3의 의미와 삼각형 형태로 구현된 그 의미를 묵상합니다. 피타고라스의 가장 유명한 공언 중 하나는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가 모래판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이 정리를 시연하며 이 수학적 원리가 삼각형뿐만 아니라 우주의 구조 자체에도 적용됨을 보여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수학 외에도 피타고라스와 그의 제자들은 영혼의 본질과 윤회의 여장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불멸하며 일련의 환생을 통해 정화되고 궁극적으로 신과의 합의를 추구한다고 믿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제자들과 함께 타닥거리는 불주위에 앉아 전생에 대한 이야기와 각 환생에서 얻은 교훈을 들려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수학의 윤회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피타고라스 학파를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적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덕행의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비밀주의와 밀교주의로도 유명했습니다. 인문의식과 엄격한 행동 강용을 따르는 배타적인 사회였습니다. 인문을 준비하고 신성한 상징과 찬송가를 배우며 마침내 더 깊은 신비가 드러나는 내면의 세계에 받아들여지는 수련자의 흥분과 경외심을 상상해 보십시오.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을 통해 그의 추종자들은 우주가 조화롭고 상호 연결된 전체이며 수학의 원리와 신성은 수의 질서에 지배받는다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추구하고 윤리적으로 살고 영적 순수함을 추구하도록 영감받아 우주를 이해함으로써 더 높은 존재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성소를 떠날 때 우리는 우주의 복잡한 조화에 대한 경이로움과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피타고라스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며 지식 추구와 영적 깨달음 추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끈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 탐구는 이제 활기 넘치는 도시 에베소로 이어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비로운 만큼이나 심오한 사상가 헤라클레이토스를 만납니다. 에베소의 북적이는 시장들을 거리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곳의 공기는 향신료 향과 상인들의 떠드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신전의 조용한 구석에서 생각에 잠긴 한 인물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우울한 돈성과 삶의 무상함에 대한 믿음 때문에 동시대 사람들에게 울부짖는 철학자로 불렸던 헤라클레이토스는 끊임없는 변화와 흐름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자입니다. 그가 카이스터 강둑을 따라 걸으며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매 순간 똑같은 강물이 흐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는 판타레이, 즉 모든 것은 흐른다라는 의미로 그의 유명한 변화론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습니다. 다른 물들이 끊임없이 흘러들기 때문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가 우주의 근본적인 본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정적인 물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봅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제자들과 함께 그늘진 숲에 앉아 불의 은유를 사용하여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불이 나무를 태우고 변화시키듯 우주는 탄생, 성장, 쇠퇴, 그리고 재생의 순환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워진다고 설명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 사상의 중심에는 끊임없는 변화를 주도하는 질서와 이성의 근본 원리인 로고스 개념이 있습니다. 그가 타오르는 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가리키며 로고스가 겉보기에는 혼돈스러워 보이지만 우주에 합리적인 구조가 존재하도록 한다고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로고스는 현실이라는 직무를 짜는 보이지 않는 실과 같으며 흐름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은 인간 경험의 영역으로도 확장됩니다. 그는 갈등과 모순이 삶의 필수적인 측면이며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활과 리라를 예로 들어 반대되는 것들, 활줄과 나무틀, 리라의 줄과 몸체 사이의 긴장이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지 설명하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갈등 없이는 진보가 없고 투쟁 없이는 발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또한 반대되는 것들의 통일성을 믿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겉보기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힘들이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라고 가르칩니다. 낮과 밤, 삶과 죽음, 쾌락과 고통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러한 반대되는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를 정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그가 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이러한 통일성을 이해하는 것이 현실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주변에 모인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통찰력에 매료됩니다. 그들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문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웁니다. 만물의 긴장 속에서 조화가 피어나는 곳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변화의 무한한 가능성과 변형에 감탄하는 학생을 상상해 보세요. 헤라클레이토스의 변화 교리는 학생들에게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의 본질에서 지혜를 찾도록 촉구합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고정된 교리나 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변의 유동적이고 덧없는 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통해 지식과 이해를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그의 철학은 현재 순간에 깨어나 삶의 끊임없는 흐름 중심에 있는 로고스를 인식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강가로 떠나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유산은 변화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며 진실은 존재의 흐름 속에 숨겨져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헤라클레이토스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엘레아의 파르메니데스를 만납니다. 그의 사상은 끊임없는 변화라는 개념과 상충됩니다. 이제 우리의 철학 여정은 기원전 500년경 이탈리아 남부 엘레아라는 도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를 만납니다. 올리브 나무와 포도원이 있는 조용한 해안 마을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엘레아 중심부 기둥과 꽃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안뜰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현명하고 훌륭한 한 남자 주위에 모였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파르메니데스며 그는 우리가 현실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려 합니다.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는 환상이며 진정한 현실은 하나이고 불변하다고 믿습니다. 그가 그곳에 서서 위엄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혁명적인 사상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감각은 기만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파르메니데스는 이성이 더 깊고 불변하는 진실을 드러낸다고 주장합니다. 파르메니데스는 학생들에게 존재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는 참된 존재는 창조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나눌 수 없으며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파르메니데스가 모래 위에 원을 그려 온전함과 통일성의 개념을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존재가 원처럼 온전하고 깨지지 않으며 나뉘거나 바뀔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 불변하는 현실이 유일하게 참된 존재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파르메니데스는 논리적인 논증을 제시합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무 또는 비존재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파르메니데스가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는가라는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질문을 던질 때 학생들이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변화가 무에서 유 또는 그 반대로 무에서 유가로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존재는 존재하며 존재할 수 없고 비존재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 없습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천재성은 변화와 다양성이 발생하는 현상의 세계가 환상이라는 그의 주장에 있습니다. 그가 제자들과 함께 엘레아의 번화한 시장을 거닐며 다양한 풍경, 소리, 그리고 활동들을 지적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제자들이 감각으로 인지하는 것, 즉 움직이는 사람들, 물건의 교환, 시간의 흐름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현실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이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파르메니데스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는 진리의 영역으로 향하는 신비로운 여정을 묘사한 시입니다. 파르메니데스가 마법에 걸린 제자들에게 자신의 시에서 발췌한 구절들을 낭송하며 진리의 길, 알레테이아와 의견의 길, 독사의 차이를 밝혀준 여신과 동행했다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신은 진리의 길은 이성의 길이며 이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의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의견의 길은 감정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변화와 다양성이라는 환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파르메니데스의 가르침은 그의 제자들과 후대 철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감각적 경험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합리적 탐구를 통해 지식을 추구하도록 배웁니다.
파르메니데스에게 영감을 받은 제자가 바닷가에 앉아 현실의 본질을 숙고하며 외양을 넘어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은 또한 이후 형이상학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존재는 불변하고 분리될 수 없다는 그의 주장은 철학자들에게 감각적 경험과 합리적 사고 사이의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을 조화시키도록 도전했습니다. 엘레아의 제논과 같은 후대의 사상가들이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을 옹호하기 위해 역설을 만들어내고 철학적 탐구의 경계를 확장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평화로운 엘레아의 안뜰에서 파르메니데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떠나면서 우리는 깊은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느낍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표면 아래에는 이성의 힘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더 깊고 영원한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 여행은 이제 기원전 450년 그림 같은 시칠리아 섬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아크라가스의 엠페도클레스를 만납니다. 지중해의 푸른 바닷물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서서 따뜻한 바람에 실려오는 야생 허브와 꽃향기를 맡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곳 시칠리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철학자이자 시인이자 신비주의자였던 엠페도클레스는 자신의 사원 소설을 발전시켰습니다. 카리스마 넘치고 다면적인 인물이었던 엠페도클레스는 우주의 모든 물질이 흙, 물, 공기, 불의 4가지 기본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늘어진 옷을 입고 야외 원형극장에 모인 청중에게 연설하는 엠페도클레스를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이론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그는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이 원소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한 줌의 흙을 집어 손가락 사이로 문지르며 굽이치는 바다, 맑고 푸른 하늘, 밝은 태양을 가리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청중에게 각 원소가 고유한 속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흙은 단단하고 안정적이며, 물은 유동적이고 생명력 있으며, 공기는 가볍고 필수적이며, 불은 변화적이고 활력적입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이론은 단순히 이러한 원소들을 정의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원소들에 작용하는 2가지 상반되는 힘, 사랑, 필리아와 투쟁, 네이코스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엠페도클레스가 지구 위에 원을 그리고 그것을 4개의 4분면으로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각 4분면은 원소들을 각각 하나씩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손을 사용하여 끌어당김과 통합의 힘인 사랑이 원소들을 어떻게 결합하여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분열과 불화의 힘인 투쟁이 원소들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줍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세계에서 이러한 힘은 끊임없이 유동하며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를 만들어냅니다. 그가 우주의 춤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원소들은 파트너로서 조화 또는 갈등 속에서 움직이며 사랑과 투쟁의 리듬에 지배받습니다. 그는 산이 형성되고 강이 흐르고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살아가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이러한 원초적인 힘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생생한 묘사로 청중을 사로잡습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철학은 인간 경험의 영역까지 확장됩니다. 그는 육체와 영혼이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강과 행복은 그 균형에 달려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식단, 운동, 명상을 통해 자연과의 균형을 이루며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원소와 그 상호작용을 이해하면 우주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사상은 추측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신비롭고 종교적인 수행으로도 유명합니다.
신성한 숲에서 의식을 거행하며 원소와 그것들을 지배하는 신성한 힘을 불러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날씨를 조절하는 등 이러한 능력은 원소에 대한 그의 깊은 지식 덕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엠페도클레스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는 그의 시 자연에 대하여로, 이 시에서 그는 우주론과 사원소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가 자신의 시에서 발췌한 구절들을 낭송하며 사랑과 투쟁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탄생, 죽음, 그리고 재생의 영원한 순환을 묘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시적 언어와 비유적 은유는 개념에 생명을 불어넣어 듣는 이들을 경이로움과 경외감에 젖게 합니다. 엠페도클레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햇살 가득한 시칠리아 해안을 거닐던 시절을 떠올릴 때 우리는 세상을 형성하는 원소의 힘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얻게 됩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유산은 우리 일상의 표면 아래에는 사원소의 영원한 춤으로 움직이는 깊고 복잡한 연결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삶만큼이나 매혹적입니다. 널리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신성에 대한 확신에 찬 엠페도클레스는 활화산 에트나에 뛰어들어 불멸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극적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엠페도클레스는 로브를 휘날리며 불타는 분화구 가장자리에 서서 자신의 신적인 힘을 과시한 후 용암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오히려 그의 운명은 신비와 전설의 소용돌이 속에 봉인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후 발견된 것은 화산에 의해 던져진 그의 청동 샌들뻔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력한 수사학과 대담한 사상으로 창조해낸 신비로움 속에 삶과 죽음이 가려져 있는 엠페도클레스의 극적인 개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엠페도클레스는 고대 그리스 최고의 뭉변가이자 사상가 중 한 사람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그의 미스터리한 죽음은 우주를 이해하고자 했던 한 남자의 전설에 더욱 큰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극적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엠페도클레스는 로브를 휘날리며 불타는 분화구 가장자리에 서서 자신의 신적인 힘을 과시하다가 용암 속으로 뛰어듭니다. 이 행동은 그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그의 운명을 신비와 전설의 소용돌이 속에 봉인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후 발견된 것은 화산에 의해 던져진 그의 청동 샌들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력한 수사학과 대담한 사상으로 창조해낸 신비로움 속에 삶과 죽음이 가려져 있는 엠페도클레스의 극적인 개성을 조명합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고대 그리스 최고의 웅변가이자 사상가 중 한 사람으로서 많은 유산을 남겼고, 그의 미스터리한 죽음은 우주를 이해하고자 했던 한 남자의 전설에 더욱 큰 의미를 더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 여행은 이오니아 해안로 이어집니다. 그곳에서 클라조메나의 아낙사고라스를 만납니다. 그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은 혁명적인 개념, 즉 누스, 즉 우주적 정신을 제시한 철학자입니다. 기원전 450년경 아낙사고라스가 고향 소아시아에서 아테네에 도착했을 당시에 활기 넘치는 도시 아테네를 떠올려 보세요. 아테네는 지적인 열정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철학자, 시인, 정치가들이 모여 현실의 본질과 존재의 신비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아낙사고라스는 이러한 분야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며 심오한 통찰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아낙사고라스는 우주의 모든 것이 무한히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씨앗 또는 호메오메리아라고 부릅니다. 아고라에서 활발하게 토론하는 아낙사고라스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이러한 씨앗들이 어떻게 무수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물과 존재를 형성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낙사고라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누스, 즉 마음, 즉 이러한 씨앗들을 지배하고 조직하는 원리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누스는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우주의 질서 있는 구조를 보장하는 지적이고 질서 있는 힘입니다. 아낙사고라스가 도에가가 진흙을 빚는 비유를 사용하여 누스가 어떻게 혼돈스러운 씨앗 덩어리를 배열하여 구조화된 우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이디어는 우주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지적 설계의 결과임을 시사하기 때문에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낙사고라스의 누스는 순수하고 영원하며 무한합니다. 모든 것 중 가장 미묘하고 강력하며 우주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누스를 마치 걸작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제작하는 장인처럼 우주를 형성하는 일종의 신성한 지성으로 묘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우주적 마음이라는 개념은 이전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차원의 의도성과 목적을 우주의 작동 방식에 도입합니다. 아낙사고라스에게 누스는 우주의 회전을 시작합니다. 이 회전은 씨앗을 흙, 물, 공기, 불이라는 익숙한 원소로 분리하고 조직하는 거대한 소용돌이입니다. 아낙사고라스가 하늘을 가리키며 누스가 별과 태양, 달의 궤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절의 변화부터 생명체의 성장까지 자연의 순환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생각은 인간 지성의 본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낙사고라스는 인간의 정신, 즉 영혼이 이 우주의 누스의 일부며 이를 통해 우리는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다른 철학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며 우리의 사고와 지각 능력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정신의 작용을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낙사고라스의 이론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은 신이 아니라 빛나는 암석이며 달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그의 주장은 전통적인 종교적 관점에 도전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이들은 그의 합리적인 설명에 매료되었고 어떤 이들은 그의 사상을 불경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낙사고라스는 그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위대한 정치가 페리클레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페리클레스는 그를 지지하고 옹호했습니다. 아낙사고라스의 유산과 그의 누스 개념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후대 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지적질서 원리 개념은 물리 현상과 형이상학적 탐구를 연결하며 그리스 철학의 새로운 차원을 제시합니다. 분주한 아테네에서 아낙사고라스를 떠남에 따라 우리는 고대 사상가들이 우주의 이면에 숨겨진 지적 설계를 발견하고자 어떻게 존재의 신비를 풀려고 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풍부한 풍경을 탐험하며 우리는 활기차고 북적이는 도시 압데라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고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인 데모크리토스의 탄생지입니다. 기원전 460년경에 태어난 데모크리토스는 현대 과학에서 여전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원자론을 발전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압데라의 거리를 걷다가 빛나는 눈과 끝없는 호기심을 가진 남자를 만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쾌활한 성격과 삶에 대한 사랑 때문에 웃는 철학자라고 불리는 데모크리토스입니다. 그는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 지식뿐만 아니라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선배 레우키포스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주의 모든 것은 원자라는 작고 나눌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가 다른 철학자들과 간단한 비유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활발한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원자를 하늘의 별부터
우리가 숨쉬는 공기, 심지어 우리 몸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작고 보이지 않는 구성 요소에 비유했을지도 모릅니다. 데모크리토스에게 이러한 원자는 영원하고 불변하며 그 수가 무한합니다. 원자는 공허, 즉 무한한 공간을 이동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분리되어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물체와 물질을 형성합니다. 그가 이 과정을 만화경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만화경에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모양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 끝없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데모크리토스 원자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기계적 본질입니다. 그는 감각 경험과 인간의 감정을 포함한 모든 현상이 원자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가 제자들에게 단맛은 매끄럽고 둥근 원자에 의해, 쓴맛은 날카롭고 들쭉날쭉한 원자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당시의 신비로운 설명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또한 영혼의 본질을 연구했는데, 그는 영혼이 특히 미세하고 매끈한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영혼 원자는 사고, 감각, 그리고 삶 자체를 담당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원자들은 분산되었다가 다시 일반적인 원자풀로 합쳐진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죽음이나 내세에 대한 두려움은 근거가 없기에 덕스럽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그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물리학과 형이상학을 넘어섰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윤리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인간 삶의 최고 목표는 행복의 달성이라고 가르쳤고, 행복은 만족과 평온의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행복, 즉 에우다이모니아는 절제, 지혜, 그리고 세상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가 열성적인 학생들에게 지식과 덕스러운 삶이 충만하고 즐거운 삶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이론이 혁명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모크리토스의 저작들은 생전에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배적인 철학적, 종교적 견해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의 씨앗은 훨씬 후에 자라나 현대 과학과 철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데모크리토스의 삶과 유산을 되돌아보면 시대를 훨씬 뛰어넘는 시야를 가진 사상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원자 이론은 현대 물리 세계를 이해하는 데 토대를 마련했으며 합리적 탐구와 지식 추구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에 대한 탐구를 마무리하며 서양 철학 초기 시대의 놀라운 유산을 되짚어봅니다. 우주의 근본적 실체를 탐구했던 탈레스부터 원자적 우주에 대한 데모크리토스의 비전에 이르기까지 이 사상가들은 실제, 지식, 그리고 존재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질문들을 놓고 고심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미래 철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현대 과학 및 철학 담론에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은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지의 세계로 과감하게 나아가 인간 이해의 지평을 넓힌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소크라테스의 삶을 따라왔으니 그의 철학과 그의 영원한 유산의 초석이 되는 가르침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시작하는 동안 경청하는 청중들 사이에 다시 아고라에 앉아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철학적 접근 방식은 소크라테스식 방법으로 알려진 강렬한 상호작용과 변증법적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교육 기법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심오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는 경이로움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방법은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고 생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탐구적인 질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젊은 아테네인과 정의의 본질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겉보기에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상대방이 대답을 하면 소크라테스는 그 대답의 복잡성과 모순을 드러내는 후속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종종 답변보다 더 많은 질문을 던지게 했고 깊은 성찰과 자기 성찰을 촉진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핵심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대화를 통해 사람들이 덕, 정의, 그리고 좋은 삶과 같은 근본적인 개념들을 더욱 명확하고 진실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와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인식이 진정한 지혜로 향하는 첫걸음이라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 가르침의 핵심은 미덕과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도덕적 진리는 상대적이며 성공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했던 소피스트들과는 달리 소크라테스는 미덕이 부, 명예, 권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미덕에 따라 사는 것은 충만하고 행복한 삶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는 종종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미덕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성찰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은 미덕과 지혜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불멸성을 깊이 믿었습니다. 그는 영혼을 육체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진정한 본질로 여겼습니다.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본질에 대해 논하며 영혼의 건강은 덕행에 입각한 삶에 달려 있으며 영혼의 안녕이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대화 중 하나인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청중에게 철학자로서의 역할은 마치 산파와 같아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에 대한 이해를 얻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신이 내린 것이며 아테네 시민들이 영혼을 돌보고 덕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신들이 자신에게 내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개인뿐 아니라 아테네 전체에 이바지한다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이 미덕과 동일하다는 주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사람이 무엇이 옳은지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옳은 일을 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리적 지성주의로 알려진 이 생각은 도덕적 오류는 나약함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불공정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덕으로 가는 길은 지식을 통해서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번화한 거리를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공기는 상인들의 함성,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대화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합니다. 아테네 시민 생활의 중심지인 아거라는 활기로 가득합니다. 군중 속에서 당신은 외모가 아니라 태도 때문에 눈에 띕니다. 그는 다부진 체격의 대머리에 마치 당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남자입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인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 즉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70년경 아테네의 문화적, 정치적 권력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석공이었고 어머니는 조산사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버지로부터 근면의 가치와 장인 정신의 중요성을 배웠을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는 어머니가 새로운 생명을 낳도록 도왔듯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과 진실을 낳도록 돕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미천한 출신에도 불구하고 철학계에 깊은 족적을 남길 운명이었습니다. 아고라에서 소크라테스가 당시 전문 교사였던 소피스트들이 아닌 아테네 시민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소크라테스는 수업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일종의 지적인 산파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을 발전시키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방법은 간단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바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소크라테스식 방법으로 알려진 이 방법은 일련의 질문을 통해 응답자가 자신의 신념과 가정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모순을 드러내고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아고라의 전형적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인 저명한 정치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다가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치인이 자신감에 차 있지만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심오해지면서 그의 자신감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의란 무엇인가 또는 덕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인이 생각만큼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점차 드러냅니다. 이러한 방식은 피상적인 이해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좌절스럽고 심지어 짜증스러울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그에게 등파리라는 별명을 안겨주었습니다. 등파리가 말을 쏘아 행동하게 하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안주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과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비판적인 자기 성찰이 덕스럽고 충만한 삶을 사는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성찰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선언하며 진정한 행복과 덕은 끊임없는 질문과 성장을 통해 온다는 자신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아테네 젊은이들 사이에서 영향력과 인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도시의 권력자들을 종종 당황하게 하고 화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전통과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무지를 폭로한 방식은 단순한 지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아테네 지도자들의 권위와 위신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아테네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은 기원전 399년 그가 불경죄와 청년 타락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테네 법정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사회의 보수적인 세력을 대표하는 고발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위험한 인물이며 신들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급진적인 사상으로 젊은이들을 현혹한다고 주장합니다. 재판에서 소크라테스는 확고부동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자비를 구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습니다. 배심원들에게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연설하는 소크라테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변호하며 자신의 철학 연구가 도시에 대한 봉사이며 도덕적, 지적 발전을 장려하는 신성한 사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진리를 추구하도록 고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설득력이 있었지만 배심원단 대다수를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동미나리 한 잔을 마시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감옥에서 소크라테스의 친구들과 제자들이 모여 그에게 탈출을 간청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소크라테스는 탈출이 자신의 원칙에 위배되고 자신이 항상 존중해온 아테네의 법을 무너뜨릴 것이라 생각하며 탈출을 거부했습니다. 독을 마시는 동안 소크라테스는 친구들과 영혼의 불멸과
죽음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는 침착하고 차분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마침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방 안은 엄숙하지만 경건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신념에 대한 헌신과 진실을 향한 흔들림 없는 추구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유산은 그의 저작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사상이 남긴 지속적인 영향력과 그의 제자들과 후대 철학자들에게 미친 깊은 영향을 통해 살아 숨쉽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사상의 정수를 담아내고 스승의 사상을 계승한 대화편들을 썼습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서양 철학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을 되짚어보면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 관습에 도전하고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고수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비판적 사고, 즉 기존의 규범의 의문을 제기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소크라테스의 삶에 대한 탐구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철학에 대한 그의 공헌과 그의 영원한 유산에 깊은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도전하며 우리 각자가 삶에서 말벌의 역할을 받아들이도록, 즉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세상에 대해 의문을 품고 성찰하고 더 깊이 이해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제 소크라테스의 삶을 따라왔으니 그의 철학과 그의 영원한 유산의 초석이 되는 가르침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시작하는 동안 경청하는 청중들 사이에 다시 아고라에 앉아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철학적 접근 방식은 소크라테스식 방법으로 알려진 강렬한 상호작용과 변증법적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교육 기법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심오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는 경이로움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방법은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고 생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탐구적인 질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젊은 아테네인과 정의의 본질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겉보기에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상대방이 대답을 하면 소크라테스는 그 대답의 복잡성과 모순을 드러내는 후속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종종 답변보다 더 많은 질문을 던지게 했고 깊은 성찰과 자기 성찰을 촉진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고 핵심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대화를 통해 사람들이 덕, 정의, 그리고 좋은 삶과 같은 근본적인 개념들을 더욱 명확하고 진실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와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인식이 진정한 지혜로 향하는 첫걸음이라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 가르침의 핵심은 미덕과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도덕적 진리는 상대적이며 성공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했던 소피스트들과는 달리 소크라테스는 미덕이 부, 명예, 권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미덕에 따라 사는 것은 충만하고 행복한 삶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는 종종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미덕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성찰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은 미덕과 지혜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불멸성을 깊이 믿었습니다. 그는 영혼을 육체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진정한 본질로 여겼습니다.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본질에 대해 논하며 영혼의 건강은
덕행에 입각한 삶에 달려 있으며 영혼의 안녕이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대화 중 하나인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청중에게 철학자로서 자신의 역할은 마치 산파와 같아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에 대한 이해를 얻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신이 내린 것이며 아테네 시민들이 영혼을 돌보고 덕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신들에게 내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개인뿐 아니라 아테네 전체에 이바지한다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이 미덕과 동일하다는 주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사람이 무엇이 옳은지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옳은 일을 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리적 지성주의로 알려진 이 생각은 도덕적 오류는 나약함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불공정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덕으로 가는 길은 지식을 통해서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 여행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성 중 한 명인 플라톤과 함께 계속됩니다. 기원전 428년경 아테네에서 태어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서양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인 아카데미아의 설립자였습니다. 젊고 호기심 많은 그가 아고라에서 소크라테스의 강연을 들으며 모든 질문과 생각을 흡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명문 아테네 가문 출신인 플라톤은 원래 정계에 진출할 운명이었지만 소크라테스와의 만남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헌신적인 학생이 되어 스승의 재판에 참석했고 부당한 판결에 끊임없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정치와 철학에 대한 견해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이상적인 국가는 지혜와 정의의 토대 위에만 세워질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플라톤은 형상, 즉 이데아 이론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올리브나무와 주랑에 둘러싸인 아카데미아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우리가 감각으로 인지하는 가시적인 세계는 진정한 실체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플라톤은 진정한 실체는 완벽하고 불변하며 영원한 형상의 초월적인 세계에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완벽한 원, 즉 완벽한 정의를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이데아, 즉 형상은 물리적 세계와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물리적 세계에서 보는 모든 것은 이 완벽한 형상의 불완전한 복제품이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플라톤은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동굴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사슬에 묶인 죄수들이 벽을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 뒤로는 불이 타오르고 죄수들과 불길 사이로 사람들이 다양한 물건을 들고 걸어 다닙니다. 죄수들은 벽에 비친 이 물체들의 그림자만을 보고 그것이 유일한 실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죄수 중 한 명이 풀려나 햇빛 속으로 나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점차 동굴 너머의 진정한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돌아와 동료들에게 진실을 전했지만 동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환상 속에 머물기를 택했습니다. 플라톤이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이 비유는 인간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감각세계의 환상에 갇힌 우리는 포로가 되었고 진정한 형상을 볼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플라톤은 진정한 지식은 감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성과 지적인 사색을 통해 얻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정치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그의 저서 국가론에서 그 영향을 드러냈습니다. 플라톤이 제자들과 이상사회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이상적인 국가는 지혜와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철학자 왕들이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회가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미덕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플라톤은 이상 국가를 세 계층으로 구분했습니다. 철학자 왕, 통치하는 자, 수호자, 장인, 물질적 필요를 충족하는 자입니다.
그는 영혼이 이성, 정신, 욕망이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사회 또한 조화롭고 균형 잡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의 가르침 또한 영혼 불멸이라는 관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영혼이 불멸할 뿐만 아니라 탄생 이전에도 형상의 세계에 존재했으며 그곳에서 이상적인 진리를 배웠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학습이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기억하거나 회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개념은 의식과 인지의 본질에 대한 서양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플라톤은 서양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실, 지식, 윤리 그리고 정치의 본질에 대한 그의 사상은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설립한 아카데미는 고대 세계 곳곳의 학생들과 학자들의 끌어모으는 지적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플라톤과 그의 제자들이 아카데미를 떠날 때를 볼 때 우리는 사상의 힘에 대한 깊은 경이로움과 우리가 보는 세상이 더 깊고 진실된 현실의 그림자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플라톤의 유산은 우리가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고 지혜를 추구하며 우리 존재를 형성하는 영원한 형상을 탐구하도록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우리의 철학 여정은 아테네에서 계속됩니다. 플라톤의 제자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인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게 됩니다. 기원전 384년경 스타게이라에서 태어난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과 형이상학부터 생물학, 윤리학, 정치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뛰어난 지성인이었습니다. 기원전 335년에 설립된 자신의 학교인 리케이운을 거닐며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그의 모습을 차분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그려보세요. 초월적인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했던 플라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감각으로 인지하는 경험적 세계에 깊이 집중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접근 방식은 관찰과 분류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이었습니다. 그는 특정 현상을 연구하고 그 관찰을 바탕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그가 학생들에게 연역적 추론 방법인 3단 논법의 원리를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특정 결론으로 이어지는 전제를 사용하여 타당한 논증을 구성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필멸자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필멸자다. 이러한 논리 체계화는 2000년 이상 서양 과학 및 철학적 사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형이상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형상 이론과 의견이 달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을 별개의 영역에 두지 않고 형상 혹은 그가 본질 또는 형상이라고 부른 것은 특정 사물과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사과를 들고 사과의 형상은 사과 자체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과의 형상은 사과의 본질, 즉 사과 자체에 내재된 사과성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과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질은 무한가의 구성 요소이고 형상은 그 자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의 존재와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4가지 원인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가 이러한 원인들을 설명하기 위해 조각상을 예로 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질적 이유, 대리석,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형식적 이유, 그 형태나 본질은 무엇인가? 다비드상의 형태. 효과적인 원인, 누가 만들었나요? 조각가. 궁극적 원인,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 그 목적, 장식, 영감. 이러한 인과관계 체계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윤리학 분야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종종 행복 또는 번영으로 번역되는 유다이모니아라는 개념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윤리학 대작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행복이 덕에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성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덕이란 단순히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지는 인격을 함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악의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중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의 중용입니다. 정의, 관대함, 우정은 모두 연습과 습관을 통해 개발해야 하는 덕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도록 운명지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에 져서 정치학에서 그는 군주정, 귀족정, 금권정, 민주정, 과두정, 참주정 등 다양한 정치 형태를 분석하고 시민들의 번영을 위한 최선의 형태를 모색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목적은 시민들의 도덕적 삶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저작들은 비잔틴 제국과 이슬람 세계에서 보존되고 연구되었으며 이후 중세 유럽에서 재발견되어 스콜라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식에 대한 그의 체계적인 접근과 경험적 관점은 과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리케이온에서 떠날 때 우리는 이성과 체계적인 탐구의 힘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산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식을 추구하고 주변 세계를 관찰하며 더 깊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거장들이 활약했던 고전 그리스 철학의 황금기 이후 중대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 기원전 323년경부터 기원전 30년까지로 알려진 이 시기는 알렉산더 대왕 제국의 몰락과 거대한 헬레니즘 왕국들의 부상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현실 속에서 기존 도시 국가들이 자율성을 잃고 개인이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약화시키면서 철학의 초점도 변화했습니다. 헬레니즘 사상가로 알려진 이 시기의 철학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개인의 행복, 웰빙,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데 점점 더 집중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두 학파, 스토아주의와 에피쿠로스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 말 아테네를 떠올려 보세요. 건물들은 여전히 웅장하지만 도시의 정신은 변했습니다. 아테네의 번화한 거리들 사이에서 우리는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 키티온의 제논을 만납니다. 그는 기원전 334년에서 262년경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아고라의 스토아 포이킬레, 즉 회화 스토아에서 제자들과 차분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인간 삶의 최고 목표는 자연과 이성과 조화를 이루는 행복, 즉 에우다이모니아를 이루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우주가 자연 법칙의 현현인 신성한 정신, 즉 로고스에 의해 지배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불변하고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일어난다는 스토아 학파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인간은 이 우주의 일부로서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면에 집중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진정한 행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재산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불행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스토아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이러한 사건들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임을 알기에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반응, 판단, 그리고 행동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유일하게 참된 선이라고 믿는 덕의 개발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지혜, 용기, 정의, 절제는 4가지 핵심 덕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덕목을 실천함으로써 이성에 따라 살면서 내면의 자유, 즉 아타락시아, 평온과 평정의 상태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판단력을 흐릴 수 있는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침착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스토아파의 현자를 상상해 보세요.
스토아주의의 유산은 놀라울 정도로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자제력, 운명 수용, 미덕 추구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로마 황제들뿐 아니라 초기 기독교와 근대 심리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토아 학파를 떠나면서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워 보이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우리의 성격과 반응에 집중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헬레니즘 철학 여행은 이제 아테네 외곽을 한 정원으로 이어집니다. 그곳에서 기원전 341년에서 270년경까지 살았던 에피쿠로스를 만납니다. 친구와 추종자들이 모여 공부하고 소박하게 생활하던 고요하고 평화로운 장소, 이 정원을 상상해 보세요. 에피쿠로스는 동시대 철학자들과 달리 추상적인 형이상학적 질문이나 내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현세에서 행복을 얻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지향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의 핵심은 최고선은 쾌락, 헤도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에피쿠로스는 무의미한 감각적 쾌락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의 불안이 없는 상태인 아타락시아와 육체의 고통이 없는 상태인 무감각, 아파티를 옹호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제자들과 쾌락의 미묘한 면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진정한 쾌락은 지나친 것이 아니라 절제, 즉 고통과 불안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에게 음식, 우정, 그리고 지적인 대화라는 소박한 즐거움이 최고의 선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우정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우정이 행복의 가장 큰 원천 중 하나라고 믿었는데, 우정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동료애를 느끼게 하며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평온함을 얻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신들이 인간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니 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없고 죽음이 닥쳐도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경험 밖의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며 추종자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철학은 또한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적 사상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우주가 진공 속에서 움직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의 개입이나 개입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물질 세계에서 행복을 얻는 데 집중하게 했습니다. 에피쿠로스주의의 유산은 종종 무분별한 쾌락주의와 동의어로 오해받지만 사실 절제, 우정, 그리고 평온 추구의 철학입니다. 에피쿠로스주의의 사상은 수세기에 걸쳐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이 소박한 행복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정원을 떠나면서 우리는 소박한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고 불필요한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림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행복과 충만함을 찾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헬레니즘 철학자들은 심오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윤리, 지식의 본질, 그리고 내면의 자유에 대한 그들의 사상은 이후 철학 전통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초기 기독교 작가와 사상가들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저작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되짚어보면 헬레니즘 시대의 극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본질, 삶의 목적, 그리고 인간 존재에서 이성의 역할에 대한 그들이 제기한 많은 질문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우리가 삶의 복잡성을 헤쳐나가고 종종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 탐구를 마무리하며 잠시 이 사상가들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되새겨 보세요.
그들의 사상은 과학과 정치, 윤리, 그리고 존재의 본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해 왔습니다. 철학이 단순히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던 활기 넘치는 고대 그리스를 상상해 보세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헬레니즘 철학자들이 던진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우리 자신의 삶과 지혜를 향한 탐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 위대한 철학자들의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기억해 보세요. 그들의 통찰력이 여러분도 삶에서 지식과 이해를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